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완서 작가님의 깊이 있는 에세이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박완서 작가님의 에세이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입니다. 이 책은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작가님께서 써내려간 총 46편의 에세이를 모은 결정판인데요. 특히 미출간 원고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가 수록되어 더욱 특별합니다. 작가님의 글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큰 울림을,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과 깊은 인간 이해를 발견합니다. 그 따뜻한 시선은 많은 공감을 얻어왔지요. 글을 읽다 보면 오랜 친구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듯 편안하고 동시에 가슴을 툭 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무게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것, 이는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깊은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작가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빌려 우리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보아요. 이제 1부의 첫 번째 에세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 미출간 원고.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가님의 따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는 미출간 원고라니, 어쩌면 이 글은 작가님의 가장 내밀한 슬픔과 그리움이 녹아있는 글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남겨진 자의 일상,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작고 사소한 흔적들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나는 빈집에 홀로 앉아 님이 떠난 자리를 헤아려 봅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 그가 앉았던 의자,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 모든 것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이리도 공허한 걸까요? 삶은 덧없이 흘러가고 시간은 망각이라는 강물 위에 모든 것을 띄워보내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돌멩이처럼 가라앉아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나눴던 음식의 추억은 유난히 질긴 생명력을 가집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그가 좋아했던 반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김치입니다. 님이 계실 때에도 늘 우리 식탁을 지켜주었던 김치, 맵고 시원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마저 돋우던 그 김치. 님은 가셨지만 이 김치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함께 담았던 김치인지 아니면 그를 추억하며 담은 김치인지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그저 김치라는 이름만이 선명하게 남아 나를 붙듭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습니다. 익숙한 맛이 혀끝을 감돌고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함께 앉아 김치를 찢어 먹던 날들, 김치 한 조각에 온 세상 시름 잊었던 순간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삶의 일부였고 서로에게 건네던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변치 않는 일상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님이 없는 지금, 이 김치는 마치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서 김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흔적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김치는 내 삶의 고독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담았던 김치 항아리 속에서 나는 그의 체온을, 그의 숨결을, 그리고 우리 사이의 끈끈한 정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님은 육신은 떠났지만 김치 속에 남겨진 그의 흔적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나는 이 김치 한 조각에서 삶을 이어갈 작은 용기를 얻습니다. 김치는 묵묵히 나의 곁을 지키며 님이 가시고 남겨진 나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게 계속될 것임을 말없이 일러주는 듯합니다. 이 김치처럼 나도 님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묵묵히 나의 삶을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 이웃이라는 단어는 참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무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작가님은 이 평범한 이웃이라는 존재에게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붙이셨네요. 분명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에게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록하셨을 겁니다. 나는 언제나 이웃들의 삶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소소한 일상, 작은 기쁨과 슬픔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른 아침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아주머니의 분주한 발걸음, 저녁 무렵 노을 아래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한 편의 시와 같고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웃들의 삶은 나의 삶과 겹쳐지면서 더욱 풍요로워지고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유명한 학자도 아닌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비범한 용기와 지혜를 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과 동시에 삶을 사랑하는 깊은 애정을 읽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며 모른 척할 법도 한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발벗고 나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모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 가진 선함과 연대의 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삶의 무게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을 관찰하며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을까? 아니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명의 얼굴이었을까? 나의 이웃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음을, 삶의 아름다움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고 평범함 속에 숨어 있음을,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서로 사랑하고 보듬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삶의 소중한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존재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까만 손톱. 까만 손톱이라는 제목은 왠지 모르게 고단한 삶의 흔적 혹은 숨겨진 아픔을 연상하게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까만 손톱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어내셨을까요? 어쩌면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사연들을 끄집어내고자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봅니다. 손은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과 노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유난히 거칠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히고 심지어는 손톱 밑에 때가 끼거나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손을 보면 저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을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누군가의 까만 손톱은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전사의 훈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톱 밑이 늘 까맸던 기억이 납니다. 장작을 패고 밭일을 하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느라 어머니의 손은 늘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곱디고 온 손톱은 늘 흙이나 검은 때로 물들어 있었고 나는 어린 마음에 그 손이 마냥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까만 손톱으로 나를 안아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손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까만 손톱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우리 주변에서 까만 손톱을 한 이들을 만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손, 좁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하는 여성들의 손, 밭에서 허리 굽혀 농사 짓는 농부들의 손. 그들의 손톱은 대개 깨끗하고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무스름하고 때로는 닳아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톱은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의 도시는 세워지고 우리의 식탁은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은 유지됩니다. 나는 까만 손톱 속에서 고단함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와 가족을 위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지탱하는 묵묵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깨끗하고 잘 가꿔진 손톱이 아름답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까만 손톱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압니다. 그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 고귀한 아름다움이며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삶의 흔적입니다. 이 까만 손톱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들의 손이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일부의 제목과도 같은 이 에세이는 아마 작가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가치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리라 짐작해 봅니다. 나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만져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 희망, 믿음, 용기, 위로, 그리고 삶의 가장 깊은 부분들을 채우는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감정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들은 마치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존재를 망각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어릴 적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가진 예쁜 인형, 맛있는 과자, 화려한 옷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소유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 진실한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다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허기를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채워주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때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서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격려와 믿음,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용기 있는 다짐들, 이 모든 것은 형태가 없고 무게도 없지만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 멀리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 세상이 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 말 속에 담긴 진실,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눈에 안 보일 뿐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소중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언덕방은 내 방. 언덕방은 내 방이라는 제목에서 아늑하고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작가님의 애착이 느껴집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방은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작가님은 어떤 생각들을 키우고 어떤 위로를 얻으셨을까요? 나는 언덕 위에 자리한 나의 작은 방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멀리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밤이면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나에게 말없이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언덕방은 나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신성한 안식처였습니다. 그 방에서 나는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의 지혜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홀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언덕방의 고요함 속에서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고 복잡했던 감정들은 서서히 정화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덕방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언덕방에는 나만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커튼을 달고 작은 책상을 놓았던 기억, 밤늦도록 글을 쓰다 지쳐 잠이 들었던 새벽, 창문으로 쏟아지던 햇살에 눈을 떴던 아침. 이 모든 순간들이 언덕방의 벽과 가구에 스며들어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은 나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을 모두 말없이 지켜봐준 가장 친밀한 증인이었습니다. 나는 언덕방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울 수 있었고 가장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나의 언덕방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지금은 그 방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언덕방이 나에게 주었던 평화와 안정감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언덕방을 필요로 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언덕방은 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곳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공간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마음속 언덕방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내가 걸어온 길,
모든 이에게는 각자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내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한 개인의 삶과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작가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나는 이제 돌아볼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산길을 오르듯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끝없는 들판을 헤매듯 막막하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갔고,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진 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 나를 품어주었던 부모님의 얼굴,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인연들의 얼굴. 그들은 나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들이 나의 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음을 나는 이제 압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이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의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반드시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나 자신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나의 본능과 양심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 실수들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의 이정표가 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미래의 선택에 지혜를 주고 지나온 발자취들이 앞으로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날의 패기는 없을지라도 지난 세월이 준 깊이와 너그러움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잃은 동산. 내가 잃은 동산이라는 제목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공간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순수했던 어떤 가치나 시절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기억 속 한편의 아름다운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꽃들이 만발하며 새들이 지저귀던 그곳은 나의 어린 시절의 모든 행복이 담겨 있던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나는 마음껏 뛰어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무한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진 그곳은 나의 오감으로 세상을 배우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했던 가장 순수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동산이 영원히 나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 나의 동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흙길은 아스팔트로 뒤덮였습니다. 꽃들은 시들고 새들의 노랫소리 대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동산이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치 내 심장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장소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순수함, 그리고 나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산을 생각하면 나는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쉽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 왔는지, 얼마나 무심하게 자연과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왔는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이 질문은 늘 나의 마음속에 맴돕니다. 물론 세상은 발전해야 하고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잃어버린 동산은 나에게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켜내지 못했던 아름다움, 내가 놓쳐버린 순수함에 대한 영원한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잃어버린 동산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을지라도 나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나의 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나는 그 동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지 끊임없이 되새기려 합니다. 어쩌면 내가 잃은 동산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수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2박 3일의 남도 기행. 여행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자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박 3일의 남도 기행은 작가님께서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짧은 여정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동이 기대됩니다. 나는 오랜만에 짐을 꾸려 남도로 향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서울과는 또 다른 여유와 정취를 풍겼습니다. 푸른 산과 너른 들판, 그리고 바다 내음 짙은 작은 마을들을 보며 나는 잠시나마 나의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남도는 나에게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도의 첫인상은 다정함이었습니다. 길을 묻는 나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던 어르신, 식당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던 주인 아주머니. 그들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친절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남도의 골목길을 거닐며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고 있었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낡은 한옥의 처마 밑에서 부는 바람소리, 고즈넉한 사찰의 종소리는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남도 사람들의 모습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남도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 나는 한상 가득 차려진 남도의 밥상을 마주하며 이 땅의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인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음식을 통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었고 한 끼 식사에도 담긴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기행이었지만 나는 남도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빠르게만 살아왔던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순수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남도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행은 비단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남도로 떠날 날을 기약하며 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여행. 앞선 남도 기행이 구체적인 장소와 경험을 담았다면 부드러운 여행은 좀 더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여행을 다루는 에세이일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이동이 아닌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집 안에서 혹은 익숙한 동네 골목길에서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여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험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영하며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부드러운 여행입니다. 부드러운 여행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데 집중합니다.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며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됩니다. 나는 때때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풍경을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찰나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미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드러운 여행은 나에게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나는 이 여행 속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상상합니다. 과거의 아쉬움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으며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드러운 여행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균형 감각을 되찾아주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비치는 풍경처럼 나의 마음도 잔잔하고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삶 자체가 하나의 부드러운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즐기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부드러운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여행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알아놓은 산. 알아놓은 산이라는 제목은 자연의 아픔 혹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은유하는 듯합니다. 산이 알아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환경 문제에 대한 작가님의 우려일 수도 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진 이들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산이 알아놓은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벌목으로 인해 듬성듬성해졌고 맑게 흐르던 계곡물은 오염되어 탁해져 있었습니다. 산은 더 이상 활기찬 생명력을 뿜어내지 못하고 마치 깊은 병에 걸린 노인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산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을까? 오히려 우리는 산을 착취하고 병들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산이 알아눕는다는 것은 비단 산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병든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많은 이들을 지치게 하고 알아눕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 알아놓은 산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자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음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알아놓은 산을 보며 치유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병든 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쳐 쓰러진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건강과 공동체의 회복이 더 절실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아놓은 산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알아놓은 산을 보며 겸허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산의 회복은 우리 자신의 회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이 다시 푸른 생명력을 되찾듯이 우리 모두도 다시 건강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창한 세상, 어둠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 후에 화창한 세상은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삶의 화창한 면모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나는 비록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화창하고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젠가는 찬란한 햇살이 비추기 마련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마냥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문득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가득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아침 풍경이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화려하고 거창한 행복만을 줬다가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작고 소박한 행복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화창한 세상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화창한 세상을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웃는 모습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인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믿음을 얻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서로에게 기대어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이야말로 이 세상을 화창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화창한 세상을 꿈꿉니다.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낙천적으로만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되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의 마음이 화창하다면 세상 또한 화창하게 보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작은 햇살을 품고 그 빛으로 나의 주변을 밝히며 살아가려 합니다. 화창한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이 에세이 제목은 작가님의 사회 비판적인 시각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특혜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작가님은 어떤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나는 언제나 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엄하며 그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나는 그 불평등한 현실을 보며 늘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혜를 얻으려 애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쉽게 얻으려는 욕망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특혜가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나는 특혜의 달콤함에 현혹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자유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용기 있는 투쟁 속에서 인류의 진보를 봅니다. 권리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외칩니다. 특혜를 줬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내가 누리는 작은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되묻고 불평등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길은 특혜가 사라지고 모두의 당연한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유치원 뜰에서의 소원. 유치원 뜰은 아이들의 순수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이곳에서 발견한 소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동심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유치원 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동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희망과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작은 영혼들이었고 그들의 소원은 너무나도 맑고 티 없이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흙장난을 치고 친구들과 시소와 그네를 타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 엄마가 빨리 데리러 오는 것. 어른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는 작은 소원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순수한 소원 속에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소원을 보며 나 자신의 소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왔는가? 내 소원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는가? 아니면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는가? 아이들의 맑은 소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복잡하고 계산적인 어른의 소원과는 달리 그들의 소원은 오직 현재의 행복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평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아이들의 소원처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유치원 뜰에서의 그 순간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동심을 잠시나마 되찾았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화창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나 또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닮아 나의 소원들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원 뜰의 작은 소원들은 나에게 큰 깨달음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늙은 고개사. 늙은 고개사는 아마도 한 인간의 삶, 특히 예술가의 삶의 궤적을 은유하는 에세이일 것입니다. 화려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무대에 오르는 늙은 고개사의 모습에서 작가님은 어떤 애환과 고독, 그리고 삶의 존엄성을 발견하셨을까요? 나는 오래전 한 서커스단에서 늙은 고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분명 무대를 압도하는 화려한 기술과 열정을 가진 스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 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보였고 기술 또한 젊은 시절처럼 날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늙은 고개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연습과 고통,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바쳐 연마한 기술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고 관객들은 그의 노련함과 함께 그의 삶 전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춤사위는 단순한 고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지혜를 담은 예술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늙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예술이 주는 진정한 감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늙은 고개사의 고독 또한 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홀로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불안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일깨워주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늙은 고개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예술가의 소명의식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젊음은 언젠가 사라지고 육체는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늙은 고개사가 보여준 것처럼 삶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흔적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빛을 발합니다. 나는 늙은 고개사의 마지막 무대를 보며 나 또한 나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나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늙음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며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아름다움은 어떤 젊음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멸과 생성의 수수께끼. 소멸과 생성의 수수께끼는 삶과 죽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는 에세이일 것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자연의 순환과 인간 삶의 유한함 속에서 어떤 영원한 진리를 찾아내셨을까요? 나는 가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성장하며 절정에 이른 후에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자연의 법칙. 봄에 피어나는 꽃들은 여름에 만개하고 가을에는 시들어 겨울을 맞이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이 움터 나옵니다. 이 소멸과 생성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나는 삶과 죽음의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삶 또한 이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늘 나의 마음속에 맴돕니다. 때로는 소멸이라는 운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소멸이 곧 새로운 생성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면 두려움보다는 겸허함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멸 속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가을날 붉게 물든 단풍잎이 땅으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 모든 소멸은 자연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꽃이 진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듯 소멸은 결코 허무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성과 소멸의 수수께끼는 나에게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자연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깨닫고 오만함을 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나 또한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 존재하는 소중한 일부라는 것을 느끼며 삶의 존엄성을 깨닫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성과 소멸의 수수께끼 앞에서 숙연해지며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노상방뇨와 비로드 치마.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장면은 박완서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급히 용변을 해결하는 노인의 모습과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비로드 치마를 입은 우아한 여인의 모습. 이 두 장면의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노상방뇨라는 다소 천박하고 불편한 행위와 고급스러운 비로드 치마로 대변되는 상류층의 우아함. 이 두 장면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지만 같은 공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사회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사회적 체면 사이의 간극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는 그 욕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강요합니다. 특히 도시라는 공간은 이러한 통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적인 본능이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노인의 노상방뇨는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 말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배제에 대한 무언의 고발이기도 합니다. 비로드 치마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작가는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불편함이나 소외를 간과하고 얻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계층 간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작은 풍경 속에서 박완서 작가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과 복잡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이러한 대비 속에서 놓치기 쉬운 본질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눈을 감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작가의 비판의식이 돋보입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에게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직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욕구가 충분히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항아리를 고르던 손. 박완서 작가는 어머니의 낡은 앨범 속에서 문득 항아리를 고르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손을 발견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옹기들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마치 보물을 고르듯 신중하게 좋은 항아리를 찾아 헤매던 그 손길에서 작가는 깊은 삶의 지혜와 정성을 느낍니다. 이 항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이자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존재였습니다. 김치와 장아찌, 고추장과 간장이 담기는 항아리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손때와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사랑과 정성의 상징입니다. 투박하지만 깊은 멋을 지닌 옹기를 고르던 어머니의 눈빛에는 미래의 가족을 위한 염려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항아리가 숨을 잘 쉬고 어떤 항아리가 오랫동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아마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리며 고심하셨을 겁니다. 이는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느리지만 깊이 있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어머니의 그 손을 보며 삶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나 화려함이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한 정성과 깊이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변해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머니의 항아리처럼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고 오랜 시간을 들여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항아리를 고르던 손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전하는 동시에 작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용기와 인내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나 빠른 성과보다는 시간이 축적된 가치와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지향합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에게도 주변의 평범한 사물 속에서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되새겨보라고 권합니다. 어머니의 손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과도 같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처럼 한 장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그까짓 거 내버려 두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러한 삶의 굴레 속에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을 그까짓 거 내버려 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으며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은 현대인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어쩌면 그까짓 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불평불만에 매달리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까짓 거 내버려 두자는 말은 무책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나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곳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린 순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문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유연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얽매는 굴레에서 벗어나 그까짓 거 내버려 두자는 마음으로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 에세이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질 것을 권유합니다. 삶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복잡한 삶 속에서 간결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그까짓 거 내버려 두자는 말은 자기 연민이나 회피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지혜롭게 다루는 성숙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답답하다는 아이들. 어느 날 아이들이 하나같이 답답해 라며 한숨을 쉬는 것을 보며 박완서 작가는 깊은 연민과 함께 오늘날 아이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둘러싸여 자란 이 아이들에게는 작가가 자라던 시절과는 또 다른 종류의 답답함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빽빽한 학원 스케줄, 치열한 입시 경쟁, 그리고 부모님과 사회의 높은 기대치는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놀 시간도 자신만의 생각을 펼칠 여유도 없이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작가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진정한 아이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함 속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답답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혼란과 고뇌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의 말을 투정으로 치부하거나 배부른 소리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박완서 작가는 아이들의 답답하다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읽어내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어른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규정하고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답답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답답함이 언젠가는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현대 사회가 아이들에게 가하는 과도한 압력에 대한 경고이자 아이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어른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박완서 작가는 아이들의 답답함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깨닫게 하는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메시지입니다. 머리털 좀 길어봤자. 박완서 작가는 종종 거울 앞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바라봅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때로는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머리털 좀 길어봤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작은 육신의 일부가 아무리 길고 풍성해져 봤자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지요. 이 에세이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작가의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쁘고 멋진 외모, 트렌디한 옷차림, 그리고 윤기 나는 머리털은 사회적인 성공과 매력을 상징하는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작가 역시 그런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삶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작가는 겉모습 너머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머리털이 아무리 길고 아름다워봤자 그 안에 담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과 인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지혜와 연륜의 가치를 긍정하는 작가의 시선입니다.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중요한 것은 그 머리털 속에 담긴 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작가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깊이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상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를 경계합니다. 머리털 좀 길어봤자라는 생각은 작가에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가꾸고 성숙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에게도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되거나 사라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오래도록 빛나는 내면의 품격이야말로 진정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박완서 작가의 메시지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전합니다. 난 단박 잘 살 테야. 젊은 시절 박완서 작가는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난 단박 잘 살 테야 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단숨에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외침은 젊음의 순수한 열정과 함께 조급함과 단박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망이 뒤섞인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 또한 빨리빨리와 성과 지상주의를 강요하며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단박의 성공을 부추기곤 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 작가의 발목을 잡았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단박이라는 단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정한 잘 사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작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나누고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의하는 성숙한 통찰입니다. 이제 작가는 단박이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삶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며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끈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난 단박 잘 살 테야라는 외침은 이제 조금 더 깊고 성숙한 의미로 작가에게 다가옵니다. 서두르지 않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 에세이는 조급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느리지만 꾸준한 삶의 태도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주말 농장. 도시의 삭막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주말마다 찾아가는 작은 텃밭, 바로 박완서 작가의 주말 농장입니다. 이곳은 작가에게 단순히 땅 조각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현대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자연은 멀리 떨어진 풍경이거나 소비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작가는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주말 농장을 통해 자연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흙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도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이곳에서 다시금 느낍니다. 땀 흘려 가꾼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을 때면 작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채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싱싱함과 맛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직접 키웠다는 뿌듯함이 더해져 더욱 특별합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와 수확의 기쁨을 몸소 체험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금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말 농장은 작가에게 인내심과 부지런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작가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작가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말 농장은 작가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자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이처럼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주말 농장은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에세이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자연과의 교감, 노동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짧았던 서울의 휴가. 박완서 작가는 오랜만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짧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은 작가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생활과 최신 유행들을 경험하며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잊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미술관에서 고요히 작품을 감상하고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는 동안 작가는 도시가 가진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이는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화려함,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짧았던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자 작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독과 치열한 경쟁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낯선 곳에서의 일시적인 행복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작가는 도시의 화려함이 주는 피상적인 만족감 너머에 존재하는 고독과 경쟁의 그림자를 포착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짧았던 서울에서의 휴가는 작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의 터전과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에세이는 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짧았던 서울의 휴가는 작가에게 잠시의 달콤함을 선사했지만 결국 삶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 에세이를 통해 현대인에게 여행과 일상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의 경험이 결국 익숙한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추한 나이테가 싫다. 박완서 작가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며 세월의 흔적과 삶의 연륜을 떠올립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 안에는 혹독한 겨울과 풍요로운 여름을 견뎌낸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이테는 일반적으로 지혜와 품격, 그리고 삶의 깊이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작가는 가끔 자신의 나이테를 생각하며 추한 나이테가 싫다는 솔직한 감정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나이테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월의 흔적들, 몸에 새겨진 주름과 약해진 체력, 그리고 젊은 시절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으로 남은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작가에게는 때로 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이 듦에 대한 인간 본연의 복합적인 감정, 즉 아름다움과 추함,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솔직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꿈꾸며 삶의 연륜이 지혜와 덕망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겪으며 우리의 나이테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새겨지기도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삶의 나이테가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비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 안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추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는 완벽해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내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나이테가 모여 지금의 작가를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추하다고 생각했던 나이테조차도 작가 삶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작가는 성장하고 배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작가는 추한 나이테를 감추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작가의 나이테는 작가의 역사이자 작가의 삶을 증명하는 소중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에게도 나이 듦의 모든 과정을 긍정하고 삶의 모든 흔적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상처와 후회마저도 우리를 만든 소중한 자산임을 박완서 작가는 따뜻한 시선으로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데서 온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박완서 작가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깨달음을 선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에세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어 박완서 작가가 그토록 바랐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되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